홍공 흐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 전문가 홍공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실력 있는 영어 강사 한 세 가지 조건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사실은 타 과목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거를 참고해서 만약에 학부모님이다, 학생이다 라고 하면 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 강의든 어디 현장 강의든 갔을 때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저분이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이고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분이구나 라는 걸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가르치려는 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본인이 이제 역량을 이제 개발을 할 때 이런 점을 좀 주의해 가지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easy way, 쉬운 길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출발! 일단은 뭐 예전 같으면 이렇죠. 사실은 한국에서 말하는 좋은 실력 있는 영어 강사라고 하면 일단은 뭐 이게 내신이든 뭐 이게 시험 어떤 자격 시험이든 뭐든 그 사람의 성적을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점수를 올려줘야 된다. 쉽게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라는 것은 무작정 많이 가르쳐 준다 뿐만 아니라, 그쵸, 이 효율적인 거, 즉 적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적중, 딱딱 시원시원하게. 그래서 점수라든지 적중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판서 같은 걸 쫙 깔끔하게 깔아주면 그래도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가지고, 그죠? 맞아요. 판서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것들은 다 이제 뭐 고전적인 관점인 것 같고, 요즘 같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난무한 요런 시대, 온오프가 이제 병행하는 시대에 제가 지금까지 뉴미디어 기반으로 쭉 어떻게 보면 좀 앞서 온 편이잖아요. 그죠? 그 기준을 좀 들어서 이제 생각해 보면 요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온오프 강의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온오프 강의. 즉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강사들, 영어 강사들,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프라인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오프라인. 현장에서 현강을 이렇게 많이 해왔죠. 현강은요, 누가 하든지 앞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텐션이 있어요. 흔히 말해서 좀 하면서 내가 필 받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하면서 강사도 에너지를 받는 경우 있습니다. 많은 강사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진짜 몸이 축 늘어지고 힘들었는데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막 컨디션이 올라가는 것 같다. 네, 역시 강의를 해야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말해요. 사실 생기는 게 아니라 끌어당겨서 쓰는 거예요. 집에 가면 다시 또 배로 알아눕긴 하지만 어쨌든 현강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현강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고전적으로 많이 해왔는데, 문제는 이제 현강을 잘 하시는 분들도 이 코로나 터진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 강의, 이제 이걸 찍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던 건데, 현강 찍던 분들이 정말 나는 현강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2시간, 3시간도 나는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했던 분들이 온라인 10분 강의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온라인 강의 10분 찍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는데 지금 혼자서 지금 카메라 앞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 적응 시간을 거쳤습니다. 14년 이상. 편수로 따지면 거의 3,000편 이상을 찍으면서 거의 이제 이 다른 구도에 이제 적응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할 때랑 또 이제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직강할 때랑 또 이 긴장도가 또 달라요. 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 강의를 아무리 많이 찍었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온라인의 속성은 또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온오프 병행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프를 많이 찍으신 분들은 온라인, 특히 뉴미디어 써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많이 올리는 것을 저는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꾸로 온라인 강의만 했던 분들은 마찬가지죠. 그죠? 거꾸로 이제 오프 강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지금 상당수는 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학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온라인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 경우가 왕창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볼 때는 뭐 저 인간 강사 뭐야, 에이 저 정도는 나도 찍겠다라고 했던 것을 막상 찍어보니까 어때요? 10배 더 힘들다는 걸 느낄 겁니다. 이게 시간 안배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막상 찍어보니까 내가 되게 밋밋하다고 했던 강의보다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10분짜리인데도 중간중간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처음부터 찍고 싶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마음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온오프 강의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강사가 제가 볼 땐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쉽지 않아요. 특히나 학생들이 앞에 없기 때문에 어디에 강약을 줘야 될지 반응이 없기 때문에 반응에 맞춰서 중간에 내가 뭐 드립을 어떻게 날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허공에다 외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오프만큼 잘할 수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묻고 답하고 즉 호흡을 할 수 있는 강사, 이 호흡을 잘 하는지를 인터넷 강의든 인터넷 강연이든 할 때 잘 보시면 이분이 얼마나 숙련된 분인가를 저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저는 요즘 강사, 교사 갖게 될 덕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영어로 좀 이제 국한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국한시키면 요겁니다. 깊게 공부하고 쉽게 강의를 하는 사람, 이게 두 번째 덕목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강의로 따지면 초등, 중등, 고등 영어 강의가 있잖아요. 나는 이거 다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강사들 되게 많아요. 난 이거 다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게 전문성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면 깊게 공부하고 쉽게 강의하는 거를 지키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쉬운 강의는 뭐 어떤 게 쉽냐면 사실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강의는 더 쉬워요. 고등학교 강사들이 제일 잘 가르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가 사실 더 쉬워요. 왜냐하면 문법이든 뭐든 더 세부적이고 더 전문적인 용어 개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건 더 어려운 게 아닌가? 그쵸? 난도로 보면 더 이제 어렵지만 오히려 딱딱딱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꼭지대로 가르치면 되고 A, B, C 딱딱 가르칠 때마다 강사의 전지전능함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습은 조금 빡셀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르쳤을 때 강사가 가장 있어 보이는 딱 그 지점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건 이거야, 쏘대꾸문이야, 뭐야, 이건 투투로 고칠 수 있지 라고 툭툭 개념 대 개념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강의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고등학교 하신 분들이 중학교 내려와서 애가 이제 그냥 강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쌤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의외로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 이게 왜 여기서 소유격 대명사? 이거 사실 나는 형용사 개념을 알고 있었는데 왜 이게 인칭 대명사 안에 들어가는 거지? 한 번도 고민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갑자기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강의하는 거 쉽지 않다. 물론 표면적인 것만 강의하면 되게 쉬운데 고등학교 때 당연하다고 상정을 하고 가르쳤던 개념에 대해서 만약에 학생들이 역으로 질문한다 라고 했을 때 딱히 할 말이 없게 돼요. 야 이건 그냥 입 닫고 그냥 외워, 그냥 외우는 거야 라는 답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why, 왜라는 개념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저도 되게 고등학교 고3 거 가르치고 EBS 뭐 대표 강의하고 할 때 저 스스로도 되게 오만함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교재를 직접 쓰면서 중간중간 행간에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교재를 열어보니까 그때서야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는 교재를 쓰면서 내가 부족한 점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구나,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투부정사를 가르칠 때 고등학교는 어때요? 사실은 이미 중학교 때 투부정사에 대해서 추구장창했기 때문에 자 여기 투부정사 나왔지? 얘들아 투부정사 뭐지? 하면 애들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요. 그치,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 선생님이 좀 요약해주면 명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 있어. 명사적 용법은 주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일 수도 있고 보호 자리에 올 수도 있지.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보통 해석이 돼. 그치? 얘들아 예문 볼까? 형용사적 용법은 주로 어디 뒤에 온다? 그치?
맞아요. 애들이 네 명사 뒤에 와요. 그치? 명사 뒤에 오지, 그지? 명사 뒤에 와가지고 수식하듯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뭐 something이라든지 이런 thing 뒤에 이렇게 많이 붙지. 부사정법이 가장 종류가 많아, 얘들아. 하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는 많이 쓰인다. 그래서 he went to Canada to study English. 그래서 영어 공부하려고 뭐 이렇게 그는 캐나다 갔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되게 누가 봤을 때 우와 줄줄줄 나오니까 이 사람이 되게 실력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럼 몇 년만 조금 하게 되면 숙달되는 지점이고, 사실은 이거를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중학교나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영문법 가르칠 때 왜 그러면 to를 쓰는 거예요? 왜 투부정사예요? 라고 했을 때 딱히 설명할 말이 없거든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용법 위주로 가르쳤었는데 왜 이런 게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고민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서 생각해보면 이 to라는 것은 전치사 to랑 역사를 거슬러 가면 똑같거든요. 어떤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I go to school 이라면 학교 끝까지 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to라는 것은 어떤 목적지 끝까지 쭉 간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편지 쓸 때도 to라고 하는 것은 to Jane 혹은 to 혼공 하게 되면 결국 그 편지가 쭉 끝까지 가서 제인이랑 혼공한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목적지로 가는 거 앞에 보통 to를 붙이는데 요거를 그냥 동작의 앞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쭉 가서 그 동작을 할 거라는 거죠. 그 동작을 할 거다. 해서 다시 to 다음에 동작을 붙이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꼭 내가 할 거라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I decided 나는 결심했다 to go to school 학교에 지금은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갈 것을 이제 결심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o go라는 말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와 같이 이렇게 쭉 to 다음에 여러 가지 동사 쓸 수 있잖아요. 무한대로 쓸 수 있죠. 무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부정이라고 해서 to 부정사 라는 뭐 여러 가지 네이밍에 썰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갖고 와서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쉬운 말, 방금 제가 투부정사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게 뭐 더 어려운 말은 안 썼잖아요, 그죠? 좀 더 쉽게 편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풀었잖아요. 이와 같이 문법을 설명하는데 또 다른 문법이라든지 다른 용어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은 되게 쉽지만 쉽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건 되게 어렵다. 그래서 깊게 공부하고 쉽게 강의라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나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서양사라든지 영어, 이제 고대 영어부터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한 번 정도 더 훑어보시면, 저도 다 훑어봤어요. 최근에 훑어보시면 굉장한 도움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남이 쓴 교재를 내가 강의를 잘한다, 이것도 중요한데 결국 정말 훌륭한 강사들은 저자직강이 가능합니다. 저자직강. 자기가 자신의 교재를 잘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저 굉장히 중요한 필수 덕목이라고 봅니다. 사실 EBS에서도 역사가 좀 됐죠. 거의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저자직강이라는 개념, 이제 수능 개념, 이제 노트, 수첩 이런 것들을 초창기 우리 선배 국가대표 강사들이 이렇게 개발을 해서 저 같은 이제 후배 강사들한테 이렇게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EBS 상당 강사들 혹은 그리고 학원에 있는 사교육에 있는 강사들도 온라인 메가든 대성이든 이런 데 이제 이투스든 다 이제 저자직강을 하죠. 그래서 기본이 저자직강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저자직강을 하면서 강사들 역량이 더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그냥 누군가 잘 쓴 A라는 교재를 이 사람이 수업을 잘하면 이 사람의 완전 내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직접 책을 쓰게 되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아까 말했던 그쵸, 영어에 대한 또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프린트물 한 장이든 영어 교재든 쓴 거 구성을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알기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선생님, 저는 지금 영어 강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반드시 만들어서 써야 됩니까? 네, 꼭 저는 그러기를 권해요. 교재를 쓰고 내가 강의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교재 쓰는 게 되게 힘들지만
한 교환 수준에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교환을 짜고 내가 이제 설명하다 보면 내 어떤 점이 이제 구멍인지가 아주 현격하게 드러납니다. 현격하게 드러나고 그 구멍이 드러난다는 거는 빨리 이제 그걸 메이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저자직강을 해봐야 되고, 저자직강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 구멍이 메워지니까 교재나 교환이 굉장히 탄탄해지거든요. 탄탄해지고 내가 그 순서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강의를 할 때 그 플로우,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저자직강, 교환부터 출발하더라도 반드시 저자직강을 하는 강사를 저는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요컨대 이제는 뭐 예전에 하던 남이 만든 것들을 갖고 내가 재단을 해서 한다, 뭐 그걸 가지고 강의를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든 뭐든 모든 것을 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변화는 시대에 맞춰서 정말 실력 있는 영어 강사 혹은 타 과목 강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급변하는 대면 비대면 혼재된 시대에는 온오프 강의를 정말 잘 이해하면서 그것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강사. 두 번째는 쉬운 내용이라도 굉장히 깊게 공부해서 용어 없이 용어를 최소화해서 쉽게 알려주려고 하는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강사. 세 번째 나가서 작은 한 장의 교환이라도 자기가 만들어서 그 흐름에 맞춰서 자기가 강의할 수 있는 저자직강이 가능한 강사.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녹아서 이렇게 되고 있는가,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끌어나갈 새로운 강사들의, 실력 있는 강사들의 조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굿자!